하이브와 SM은 적대적 M&A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분 약 9%를 보유하던 국민연금은 절반가량을 팔아 1,0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반지하에서 살던 일가족이 주택 침수로 숨진 사고 이후 서울시가 추진해온 반지하 매입 임대 사업이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대신 커뮤니티 시설로 보수하려던 반지하 주택 역시 신청 대상의 70%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셀트리온 창업자인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합니다. 2년 임기 공동의장에 선임된 서 회장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와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한 술의 대명사였던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15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류 업체들이 부담이 덜한 맛을 찾는 소비자들에 맞춰 경쟁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내리고 있는 건데 정작 소주값은 갈수록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배성재 기자와 증시 프리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주말에 열릴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의 이 상승세 속에 오늘 아시아 증시들이 대부분 다 이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오늘 강세를 보였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작년 9월 1일 이후 반년 만에 처음으로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에 미 연준 위원들이 중도적인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었고 또 말씀해 주신 중국의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단 말이죠.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정말 어떤 정보를 건질 만한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중국 정부가 예상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어디까지 내놓을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였습니다. 근데 목표치가 원래 5.5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고 중국 정부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 속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인 거거든요. 네. 이번에 대략 5% 내외가 예상이 되는데 만일에 6%에 가까운 숫자, 그러니까 예상 목표치를 거기까지 끌어올린다면 상당히 강한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일요일인 5일 오전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회식에서 있을 이 정부 업무 보고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수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살펴볼 것들이 2차 전지주들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호재를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실망 때문에 어제 좀 소폭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매섭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2차 전지주 오른 것들을 보면 상당히 외국인 매수량이 많았던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 중에서도 2차 전지가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기업이 바로 SM입니다. SM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오늘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전에 바로 소식이 나왔다고요?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전 대표, 창업주, 네, 그리고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카카오가 이 9%대의 이 SM 신주를 이제 보유를 못하게 됐고 그리고 카카오와 SM의 계약도 이 신주 발행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양측의 공방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보도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 양측 굉장히 공방전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또 CNN이라고 하는 외신을 활용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었고 또 카카오같이 역시 이 반박 입장을 상당히 내놓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방시혁 의장과 CNN과의 인터뷰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 SM 인수가 상당히 적대적이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적법한 절차 거쳐서 본인의 동의에 따라서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이다. 이제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 또 이 SM같이 훌륭한 회사가 상당히 지배구조가 나빴던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슬퍼해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이 지배구조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 이러한 입장 밝혔습니다. 네. SM이 바로 반박문을 이제 냈는데 적대적 M&A라는 것은 이 경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강행한 기업의 인수합병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대적인 M&A다.
이러한 반박과 함께 지금 이수만 전 대표가 상당히 비판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나무 심기 계약도 지금 하이브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이브의 지배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박문을 오늘 바로 냈습니다. 양체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말까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표이사 선임으로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는 이 KT 이야기인데 네. 대표인 선 과정에 잡음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도 크게 손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KT 대표 선임 과정에 정부 여당의 개입이 상당히 아주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KT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이 KT 대표 선임을 두고 대표직 외부 공모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공모 방식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바꿨고 또 연임을 노리던 구현모 대표 또한 사퇴를 한 바가 있죠. 네. 이렇게 외부 공모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후보자 4명을 출연했는데 대통령실과 여권이 다시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CEO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지는 사이에 KT 주가가 올해만 지금 10% 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이에 국민연금은 이 KT 지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근영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이 KT의 지분 548만여 주를 최근 넉 달간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8.53%로 KT의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했지만 종전보다 2.1%나 지분을 줄였습니다. 단기간에 2%가 넘는 지분을 처분한 건 구현모 대표 취임 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4개월은 CEO 선임을 두고 정부와 마찰이 빚어지며 KT의 주가가 급락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말 직접 CEO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 개입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주식을 세게 매도를 한다는 거는 금융통신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만 8천 원에 달했던 KT의 주가는 정부 여당과 국민연금의 압박 속에 3만 원 선이 위태롭습니다. 불과 3개월 사이 시가총액 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차트가 완전히 좀 약간 무너졌어요. 여기서 뭐 주가가 더 급락한다 이런 건 아니어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현직 CEO가 자진 사퇴하고 선임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진행했지만 또다시 정부 여당의 파상 공세가 시작되며 KT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주체가 일부 지분을 처분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처분하면서 상당히 크게 이익을 남겼고 아무래도 대주주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증시 이슈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가져왔는데 다음 주 첫날인 월요일에는 SM 소속 아티스트죠. 샤이니의 온유가 정규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 출격을 앞두고 SM이 이것을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 홍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좀 눈길이 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아무래도 조금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실 만하고 또 S-오일이 울산에서 샤인 프로젝트 기공식을 갖습니다. 이게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네. 들어가는 대규모 화학 공장인데 이것이 이제 새로 만들면서 기공식을 월요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7일에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KT의 최종 대표 후보가 화요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8일에 미국의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국회에 나가서 통화정책 반기 보고서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22일에 있을 FOMC에서 지금 0.25%포인트 상승이 유력한 상황인데 파월 의장이 또 다른 발언을 내놓을지 파월의 입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인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2월 고용 동향 보고서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행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지금 초엔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통화정책에 또 일본은행이 일종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간 상황에서도 간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분석 조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상승세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의 발언 덕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3월 금리 인상폭을 50bp가 아닌 25bp를 지지한다는 발언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틱 총재는 3월 금리 인상폭을 묻는 언론 질문에 지표가 결정을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느리고 꾸준한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0.25%포인트 인상이 매우 확고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만 25bp씩 장기간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좀 열어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3월 빅스텝 가능에 대한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와치를 보면 50bp 인상 확률은 2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틱 총재도 전날에 이 애틀랜타 여는 사이트에 기고문을 올렸는데 최종 금리 수준은 5에서 5.25% 그리고 2024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매파 인사들이 제시하는 또 최종 금리 수치에 비해서는 훨씬 비둘기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틀랜타 보스틱 총재가 올해 투표권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진 위원들은 좀 발언을 조심하는 모습인데요. 올해 투표권을 갖게 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3월 FOMC에서 25bp와 50bp 모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25bp냐 50bp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점도표를 보면 최종 금리 수준은 5에서 5.25%로 제시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한 바고요. 실제로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5.4% 그러니까 5.25에서 5.5%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여는 총재로 1월에 취임한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경제 지표는 지연돼서 도착하는 뉴스다. 그러면서 연준이 시장 반응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굴스비 총재는 취임하고 처음 하는 연설이었죠? 그렇습니다. 굴스비 총재가 사실 연준 부의장 차기 후보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온 다음에 여성이나 라틴계를 지명하라 이런 좀 주장들이 일면서 후보군에서는 끝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요. 굴스비 총재가 이제 앞으로 연준 내에서 주요 인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번에는 금리나 통화 정책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매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윌러가 좀 강력 발언에 나섰습니다. 윌러 이사하면은 블러드 총재 그리고 메스터 총재와 함께 매파 중에 매파로 꼽히는데요. 역시나 금리 추가 인상을 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달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데이터 완화 조짐이 안 보인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달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50bp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날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추가적인 인상은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로건 총재 역시 투표권자여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연준 위원들 발언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과 최종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시장에 계속해서 잔존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이슈 짚어봐야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2월 점도표보다는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열리면서 금리 기대치가 계속 재조정되고 있죠. 그래서 월가에서도 추가적인 국채 금리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035%로 11월 이후 처음으로 4% 선을 넘어섰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10년대 최고 수준이 4.2에서 4.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복수의 IB에서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폭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제 81bp로 끝이 났는데 최근 역전폭이 마이너스 8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1981년 이후에 최대치인데요.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지난해 7월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이클 슈마우 웰스파고 거시전략 책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내셔널 얼라이언스 증권의 국채 채권회들을 맡고 있는 앤드류 브레너 역시 채권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3,800선 아래까지 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파우팅락 에셋 매니지먼트의 리스 윌리엄스 수석 전략가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10년물 금리가 4% 이상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올해가 갈수록 실업률 증가와 또 미국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백 년 전 일제강점기에는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35도였습니다. 지금은 그 절반보다 더 낮아져 16도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죠. 최근에 15도의 벽까지 허물어지면서 순한 소주 경쟁이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업체 맥키스 컴퍼니의 공장에선 14.9도짜리 소주 생산이 한창입니다. 14.9도는 레드와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업체는 저도수 저칼로리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한 그런 술로 약간 쓰디쓴 그런 맛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부드러운 맛을 더 선호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쌀과 보리 등 곡물을 활용해 직접 생산한 원주가 담긴 탱크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14.9도로 시중에 판매되는 소주 가운데 가장 낮지만 이 중류 원주를 활용해 소주 맛을 유지했습니다. 주류업계에서 소주 도수의 마지노선으로 통한 20도를 깬 것은 지난 2006년. 17년 만에 5도 이상 더 내려갔습니다. 특히 롯데칠성이 최근 내놓은 16도 소주가 출시 5개월 만에 5천만 병 이상 팔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알코올 도수를 낮춰 순해지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하이트진로도 도수를 0.5도 낮춘 진로이즈백을 내놓으며 저도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수가 낮다고 하면 별로 안 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셨을 때 내일도 안 힘들겠다, 내일도 수업 가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독한 술을 꺼려하는 젊은 층을 공략한 판매 전략이 맞물리면서 순한 소주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주 도수 언제부터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불사를 소해 술 주자, 불이 붙을 정도로 알코올의 도수가 높은 술을 의미합니다.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지난 100년간 이 소주의 역사는 도수 내리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강점기 1920년대 소주 제조업체들 35도의 소주를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소주 40년 넘게 35도의 독한 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희석식 소주, 1960년대 식량 부족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가 술을 빚는데 곡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주정에 물을 타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류식 소주가 퇴출됐고 제조사들은 알코올 도수를 조절하는 기술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는 25도 소주가 대세였습니다. 소주는 25도라는 공식은 이후 25년 넘게 계속되다가 1998년 하이트진로가 23도짜리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깨졌습니다. 주류업계의 도수 내리기 경쟁,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2000년대 중반 롯데주류가 20도 처음처럼을 출시했습니다. 이후 주류업계는 10년 넘게 경쟁적으로 도수를 낮춰왔고 그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재작년엔 16도의 벽이 2년 만인 올해는 다시 15도 벽마저 깨지면서 이젠 소주가 와인과 도수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소주 도수는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15도 벽까지 깨졌지만 가격은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내려간 만큼 원재료를 덜 썼다는 의미일 텐데 어째 소주 가격은 오르기만 하는 건지 이 내용 유호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저도수 소주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소주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원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겁니까? 네, 저도 이제 소비자들이 저도주를 선호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지 또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 저도주의 기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이 저도주 이렇게 좀 부르고는 있지만 도수가 얼마나 낮아야 저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소주 알코올 도수가 30도에 육박하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 도수가 25도만 됐었어도 이 저도주로 불릴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TV 광고가 가능한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소주를 저도주라고 보시면 이 어느 정도 좀 구분이 가능하다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네. 1등 소주 회사죠. 하이트진로가 팔고 있는 이 소주 제품을 기준으로 보면 이 참이슬 오리지널을 고도주, 참이슬 후레쉬와 진로 이즈백을 저도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 3년간 이 회사 제품 판매량 비중을 따져봤더니 이 판매 제품 10병 가운데 9병이 저도주 제품이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저도주를 찾기 때문에 저도주 제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다는 소주 회사들의 설명이 틀린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주 내놓는 이유가 이렇게 뭐 건강관리 트렌드와 좀 맞물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면 원가 절감이 또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득이어서 그런 건 아닌 건지 어떻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실제로 그런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예. 이 좀 재밌는 규칙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주 도수가 내렸을 때 이 소주 회사들의 영업이익 증감률이 어땠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보시면 이 실적이 부진했을 때 반드시 알코올 도수가 내려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대체로 이 하이트진로의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보다 떨어졌거나 부진이 누적됐을 경우 이 알코올 도수도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흔히 알코올 도수 0.1도를 낮추면 원가 0.6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을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던 것이 이 도수이나 카드였던 겁니다. 하이트진로의 연간 참이슬 판매량이 18억 병 가량인데 이 계산대로라면 알코올 도수를 0.1도만 낮춰도 10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코올 도수를 내려서 비용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주류 회사들 입장은 어떨까요? 이 도수가 내려간다고 무조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 소주 회사들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소주에는 이 물과 주정 말고도 소주의 감칠맛을 살리고 잔미를 없애주는 감미료가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도수를 낮췄다고 해서 단순히 물을 더 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는 만큼 이 소주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감미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산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저도주가 확실히 트렌드로 잡기는 잡은 건데 궁금한 것이 다른 감미료를 섞더라도 이런 트렌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예원 기자가 설명한 대로 지난 100년간 소주의 도수가 거의 20도가 내려왔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지금보다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으면 술맛이 떨어진다거나 물비린내가 난다거나 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잔미를 잡으면서 이 소주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감미료 등 첨가물을 더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 주정을 줄여서 얻는 이득보다 이 감미료를 넣어서 나가는 비용이 더 크다 보니까 여기에 알코올 도수를 낮춘다면 오히려 생산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 폭우로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은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자 이런 주택들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책 시행 첫 해부터 매입하기로 한 주택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창문이 깨지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만큼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아무리 세간을 드러내고 물을 빼내도 역부족입니다. 이런 반지하 주택에서 지난 여름 일가족 3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주택을 재정비해 안심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지하가 포함된 건물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거쳐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만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오는 2026년까지 16,4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책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만 우선 1,000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매입 공고 이후 접수된 1,122가구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9가구만이 매입 추진 중이었습니다. 특히 반지하 건물을 매입해 보수한 뒤 커뮤니티 시설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유형은 621가구 가운데 70%에 달하는 431가구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단 14가구뿐입니다.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SH공사는 노후한 반지하 주택 특성상 매입할 만한 물건이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대장과 다른 경우 등 불법 사항이 많아 매입하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의 약 40%가 지난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지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급조된 안심주택. 시행 첫 해부터 파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에 복귀합니다. 그룹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한 만큼 서 명예회장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요청 때문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경영에 복귀합니다. 그룹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 경영진은 그룹의 창업주인 서정진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서 명예회장은 2년 전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그룹을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소방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 전략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룹의 글로벌 점유율 확장에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그젤마와 유플라이마는 물론 차세대 전략 제품인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 명예회장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그룹 관계자는 전략 제품 승인과 출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계열사 합병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서 명예회장의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이 절실히 필요해 경영 복귀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명예회장 복귀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서 명예회장이 이번에 경영에 복귀하면 유플라이마나 램시마 SC 같은 중요한 제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주가도 주주총회 때까지는 강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서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는 오는 28일 셀트리온 홀딩스를 비롯해 그룹 내 상장 3사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간 각사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으로서 그룹을 이끌게 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코넥스 상장사의 영문 공시 지원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를 이유로 내세웠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민 기자입니다.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코넥스 시장. 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인 반면 외국인의 비중은 현저히 낮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비중은 1%를 넘은 적이 없고 지난 2일 기준 0.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고질적인 코넥스 패싱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넥스도 이제 하나 추가할 겁니다. 고객투자자 접근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비대출성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그 내용까지도 이제 외국인에게 개방을 할. 그동안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에만 적용됐던 공시 영문 번역이 코넥스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착수하는 해당 사업은 이르면 7월 금감원 조회 공시 시스템에서 정식 가동됩니다. 다만 회사명과 보고서명 정도만 영문으로 제공되는 탓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박 겉찾기로 그냥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은 거네요. 지극히 일부만 영문으로 해놓고 중요한 내용은 다 한글로 해놓고 외국인들이 알아서 AI 가지고 번역기 돌려서 보라는 것은 불친절한. 외국인이 직접 번역기를 활용해 공시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 영문 공시 지원을 선포했습니다. 상장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AI 기반의 번역 인프라도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영문 공시 역량이 크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 지원과 영문 자동 변환 서비스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영문 공시가 의무화되는 유가증권 상장사와 코스닥 글로벌 편입 기업이 우선 대상입니다. 이 밖에 코스닥 상장사와 코넥스 기업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시장과 기업을 위주로 관련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뜩이나 영세하고 외국인에게 외면받는 코넥스 상장사는 부실한 지원이라는 서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3조 8천억 원어치를 국내 업체 LNF로부터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78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자동차 메이커 중 배터리 자체 생산 선두주자로 꼽히는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 등 배터리 회사를 건너뛰고 국내 소재 업체와 처음으로 직계약을 맺은 겁니다. 차값을 낮추기 위해 전기차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뭐냐면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업체가 전지 업체는 너 이익 몇 프로만 가져가, 소재 업체는 몇 프로만 가져가, 이익을 분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LNF를 잡아갖고 에코프로 가격 경쟁을 시켜갖고 굉장히 초저가에 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배터리 원가의 50%에 달하는 양극재 등 소재와 광물 가격이 오르면 배터리사들이 가격을 조율했지만 앞으로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 소재, 배터리, 완성차 밸류체인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소재 업체와의 직접 계약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소재 업체와 합작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정도지만 수익성과 물량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배터리 자체 생산 라인이 완성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배터리와 전기차 업체가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핵심 소재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하면서 관련 기술을 빼가거나 파트너사 갈아타기도 쉬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기술에 대한 유출을 금지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새로운 기술력 양성하는 것들 다양한 방법이 모두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보급량이 적기 때문에 화랑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년 이후에는 이 내재화가 되고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하청 기업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베스터데이에서 조립 비용 절반, 리튬 확보 등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해 강조한 만큼 앞으로 협력사 쥐어짜기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1위 기업 도요타도 전기차와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완성차 메이커와 배터리 소재사 사이에서 가격 주도권을 쥐었던 K배터리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신주 취득이 금지됐습니다.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카오 상대 신주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로써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취득하려던 계획에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사실상 SM 경영권 분쟁의 승기를 이전 총괄과 동맹을 맺은 하이브가 잡은 셈입니다. 공개 매수를 목표한 25%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추가적인 지분만 확보했더라도 더욱 유리해지기 때문인데요. 우선 갤럭시와 SM이 보유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재 하이브는 최소 15.8%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서 카카오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심할 순 없다는 관측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도 카카오는 SM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식시장과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7일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하이브에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인수를 위한 쩐의 전쟁은 벌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함께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달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상장 첫날 공모가 2배를 넘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주목받는 기업들 상장이 예정돼 있어서 IPO 성적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양재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사실 IPO 시장이 좀 얼어붙으면서 걱정을 했는데 따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난해 말부터 IPO 시장은 중소형주들의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난달 IPO 시장은 지난해 4분기와 달라진 점은 거래 첫날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소위 따상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3일까지 신규로 상장한 11개 기업 가운데 8개 기업, 스튜디오 미래, 미래반도체, 오브젠, 꿈비가 첫날 따상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3기 EV, 센즈랩, 바이오인프라, 그리고 오늘 상장한 나노팀도 첫날 장중한 때 따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상장 가운데 따상으로 지난해 첫날 거래를 마친 곳은 K옥션, 유일로보틱스, 포바이오 등 3곳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그러네요. 주식시장 하락 영향 등으로 IPO 추진하는 기업들의 밸류가 비교 대상 기업에 비해서 주가 하락에 따라서 영향으로 공모가가 낮아진 측면도 있지만 1월과 2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공모 물량 부담 등 공모주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줄었다는 게 IPO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반면 컬리를 비롯해서 오아시스마켓, K뱅크 등 대여급이라 여겨졌던 기업들은 공모가 산정 문제 등으로 상장을 철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달까지 상장한 기업들의 절반가량이 거래 첫날 따상을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PO 시장이 좀 더 살아나는 건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증권사 IPO 관계자들의 말들을 좀 종합해보면 시장에 공모 대기 자금이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대여급들의 그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모주 관련 펀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관 투자가들의 단기 운용 자금이나 개인 투자가들의 공모 대기 자금은 지난해 말보다 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공모주 시장이 확연히 살아났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모가와 적은 유통 물량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IPO 청약 성적을 보면 스튜디오 미래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1592대 1, 그리고 꿈비 1773대 1, 바이오인프라 1034대 1, 자람테크놀로지 1031대 1 등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대 1, 100대 1도 못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늘 상장한 나노팀의 일반 청약에는 5조 4천억 원의 돈이 몰리면서 16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사 IPO 한 관계자는 그 주식시장의 공모와 관련해 대기 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라며 대여급 IPO들이 출연하기 전까지는 중소형 공모주들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 IPO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관들이 운용하는 공모주 펀드의 경우 절대 금액이 줄어들고 환매가 많이 일어났지만 당분간 개인 투자가들의 공모주 투자는
해볼만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이 운용하는 공모주 펀드 규모는 줄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공모주 투자는 해볼만 하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정반대 이야기니까 혼란이 될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여급이라고 불리는 컬립, 오아시스마켓, K뱅크 등 대형 기업들이 IPO를 철회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이 환매로 이어져서 공모주 펀드 자금은 순유출됐습니다. 지난해 말 그 FN 가이드에 따르면 3조 6,400억 원이던 공모주 펀드 설정액은 지난달 말 3조 3,560억 원으로 3천억 원가량 순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투자 대기성 자금이 머니마켓 펀드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 151조 원에서 지난달 말 197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십조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 운용 자금은 늘고 있는데 신규로 상장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낮아서 운용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도 수요 예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틀넥, 그 병목경사, 예를 들어서 뭐 콜라 같은 경우를 거꾸로 했을 때 콸콸콸 쏟아지지만 그 위에서는 엄청 이 좁아진 곳으로 쏟아지는 이런 현상을 말할 수 있는데 공모 물량과 공모 기업은 적은데 청약에 나설 수 있는 대기성 운용 자금이 이 수급 불균형의 어떤 일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3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IPO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하고 오늘 상당히 물론 좋았습니다.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바이오, 그리고 이제 통신용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소재, 창업 투자 등 업종별로 이달에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청약 경쟁률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실 거는 기관 투자가의 수요 예측 보시고 수요 예측이 좋다라고 하면은 청약에 나서서 물론 단기적인 투자는 해보실 필요는 이렇게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제 임상대행 업체인 그 바이오인프라는 상장했는데 공모가 21,000원 대비 2배 오른 42,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후 급등락을 정말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또 하한가 가까이 밀리는 정말 이 롤러코스터를 탔죠. 통신용 장비는 3수 끝에 그 상장을 추진하면서 1031대 1을 기록하고 있는 그 자람 테크놀로지가 7일 날 상장할 예정이고요. 플랜트 전기공사 업체인 금양그린파워 13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물론 오늘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나노팀도 공모가 2배 오르면서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바이오 분야에서는 그 지난달 투자 설명서 수정 등으로 상장일을 미룬 지아이노베이션과 줄기세포 개발업체 S바이오메딕스가 상장할 계획입니다. 창업 투자와 엑셀러레이터 투자사인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포인트도 상장할 예정이며 챗 GPT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진 소프트웨어 업체 틸론과 부동산 투자사 그 대기업의 부동산을 운용하는 건물을 운용하는 투자사 하나리츠도 이번에 공개에 나서기 때문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3월 IPO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권영훈의 집중탐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올 들어 거래가 조금씩 늘면서 집값 바닥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먼저 내용 보기 전에 오늘도 이번 주 집값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4% 떨어져 지난해 5월 이후 역시 계속 43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다만 낙폭은 3주 연속 축소됐는데요. 지역별로 세종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대구와 경기 그리고 부산 순으로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죠. 전국은 0.34% 떨어졌는데 대구와 경기, 부산 순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가격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4% 떨어져 40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전국과 마찬가지로 3주 연속 낙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금천구와 동작구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눈에 띄는 점이 있죠. 서초구와 송파구가 이제 거의 보합 수준에 그래서 낙폭을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부동산원은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완만한 가격 상승세를 보였지만 매도 희망 가격 간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진행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정확히 2달이 되는 시점이고요. 또 최근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장에서는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기자, 실제로 매수 심리가 그럼 살아난 겁니까? 네, 부동산 매매 심리를 나타내는 매매 수급 지수죠.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은 분위기가 좀 사뭇 좀 달라진 건 맞습니다. 1월 그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6.5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인 100 이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여전히 뭐 침체 국면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표를 보시면 알겠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줄곧 내림세였다가 처음 반등했다는 점이 이제 눈길을 끕니다.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올 들어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1월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417건으로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2월 역시 이미 신고된 것만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선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 조치에 이어서 한은이 최근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급매물 거래가 좀 더 늘었고 그리고 일부 앞으로는 일부 호가도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회복 조짐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집값 반등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허앵커는 부안해동이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네, 뭐 부안해동 하지 말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신 없이 남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요. 몇몇 지표나 그 소수 의견에 따라서 그 뇌동매매, 남이 하는 대로 그 물건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뇌동매매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끌. 이미 앞서서 이제 지난 정부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영끌, 빚으로 집을 샀다가 이제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적지 않은데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지금 집값 바닥,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집값이 급락을 했죠. 그런데 단기간에 반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시간 그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지난해 5월 이후 빠지기 시작해서 전국 아파트의 경우 16.84%, 서울 아파트는 22.09%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역대 최대 하락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전문가는 집값 거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보다 20% 이상 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과 초저금리를 만들게 되면서 말도 못하게 폭등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맞아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한 20%, 많게는 30% 빠지다 보니까 많이 하락한 걸로 보이지만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나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 20에서 30% 정도의 거품이 더 빠져야 쉽게 말해서 그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오기 전까지 집값 반등은 어렵다는 건데요. 여기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수출 감소, 뭐 물가 상승 등 그 경기 침체 우려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한은이 최근에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또 미국이 언제든지 또 금리를 올릴 수가 있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집값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인데요. 표에 보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그 전세값이 올라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게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전세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면 역대 최저인 50% 붕괴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상 갭 투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말하죠. 갭 투자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인데 그러면은 언제 반등을 하는 거고 또 언제 집을 사야 하는 거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좀 분석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권영원의 집중 탐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반등할 건데? 언제 집을 살 건데? 바로 이건데요. 맞습니다. 그 앵커는 우리 집값 예측은 신의 영역 이런 표현 아시나요? 하죠,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에 변수들이 많고 그만큼 이제 또 집값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집값 반등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상승이 멈춘다는 것을 전제로 전세값이 안정되면 집값이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전세값이 이제 안정이 되면 매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매매와 임대차 사이에서 결국 100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유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하반기에는 사실 전세값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 사이에 매매가가 우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매 쪽에서의 주거 이전 수요가 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네, 다른 전문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 즉 그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 상반기 집값이 반등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함께 보겠습니다. 23년에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올해 24년에는 더 줄어들고 25년은 거의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4년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바닥을 좀 찍고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입주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나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 실제로 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9년 4만 가구 이후로 줄고 뚝뚝뚝뚝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절반 정도인 한 2만여 가구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고 2025년은 2천 가구. 그러니까 2천 가구라면 뭐 단지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 정도에 이제 그칠 거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파트 가격 사이클상 집값 침체가 5년 이상 또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커지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의견과 함께 집값 반등 시기에 대한 전망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권영훈의 집중탐구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